자, 일본이 긴축하는 이유와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자, 긴축으로 방향 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긴축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일본이 긴축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긴축하는 이유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일본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어진 이유가 문제가 됐겠죠. 왜냐면은 일본이 왜 긴축을 안 했느냐. 문제는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GDP 대비로 따지면은 세계 2등과 어마어마한 차이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만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는 이유는 그 국채를 외국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지진 않는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요, 뭐가 올라갔냐.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요. 근데 채권 중에서 하나가 국채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국채금리가 지금 한 1%대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 기준금리 올려서 3%대 수준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이자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세금을, 근데 일본은 세금이 잘 안 고쳐요. 내수가 침체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내수가 망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일본인데 더 심하게 가겠죠. 우리나라는 더 인구도 더 많이 감소했고 더 문제가 터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침체가 됐느냐? 돈을 벌어봤자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령층에서는 예전에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 투자소득이 어마어마할 때 그때가 버블 시대였고, 그때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빨아먹고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망했죠. 그리고 그때 망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신분 상승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청년층에게는 미래가 없었죠. 그렇게 한번 터지고 나면 청년층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그때 사토리 세대라고 그러죠. 사토리 세대, 득도 세대라고 하죠. 득도 세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왜 득도를 하게 됐느냐? 해탈을 한 거예요. 득도는 불교에서 하죠. 해탈을 한 거다. 예전에는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런 삶이 기본이었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거 다 사치다. 먹고 사는 게 핵심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은 어떻게 사고 차는 어떻게 사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술과 고기 끊고 이성 끊고 혼자서 도를 찾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하나씩. 그 우리나라도 M4 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청년층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청년층이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소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이제 30대 40대 돼가면서 가정을 만들어내고 가정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 애가 없으면요, 그 시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보다 어린이집 이런 것들 많이 줄었을 거고요. 학교 줄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테고, 심지어는 저기 노인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을 폐하고 그 자리에 그 건물에 노인정을 넣습니다. 그것만 문제냐. 소아과, 그 다음에 뭐 학원, 뭐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사들 있죠. 뭐 키즈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슬금슬금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빠지는 거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줄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어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갈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그 일본이 그래서 계속 디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지 통화 승수가 늘어나는데 내수 경기가 침체되니까 돈이 잘 돌지를 않고, 돌지를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거의 없이 계속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았다. 근데 일본이 왜 긴축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 자금 이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디플레이션인데 뭐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 그래서 요걸 잡으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이탈 문제도 있죠. 왜냐면은 얘네도 미일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죠. 다만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일본이 이미 경제 위기를 정신 못 차리고 맞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본보다 유럽 쪽에서 먼저 터졌던 거고, 일본은 그때까지도 침체되어 있었던 거고. 물론 일본도 그때 살아날까 하다가 한 대 더 맞고 침체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12년에 아베노믹스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안 한 이유를 봐야죠. 자금 이탈이 되는데도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일본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본은 기축통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죠. 엔화에 대한 믿음. 이게 뭐냐? 경제 위기 때 엔화가 해지 수단이 됐더라.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냥 엔화 자체에 대해서 그 기축통화 중에서 예전에 뭐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달러 박살나고 유로화 박살나고 다 그렇게 됐는데, 위안화는 뭐 그때는 운운하긴 좀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엔화로 몰린 거고, 아 경제 위기 때는 엔화가 좋구나. 그 심리가 남아있어서 여태까지 버텼던 건데, 계속 저러면은 결국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제 긴축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리를 좀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가게가 죽든 말든 정부는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수준은 높지는 않죠.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증가,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지, 국가부채 총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힘들든 말든 국가는 일단 괜찮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번지죠. 천천히 번져가지고 가게가 힘들어져요. 내수가 침체되죠. 내수가 침체되면은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한테 그게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때까지 기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문제는 일본이 긴축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튀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외환이 들어와서. 어디서 들어왔어요? 탈중국 자본이. 자, 탈중국 자본이요? 지금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5분의 1 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 자본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까운 데로 빠지지. 그러니까 금리차가 벌어졌는데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워낙 침체라서 중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우리나라로도 어느 정도 많이 흘러 들어와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니까 환율이 막 튀질 않는 거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터지면은 경제 위기는요, 거기서 터지면 그 근처의 주변국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터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오면요, 그나마 갈만한 데가 어딨냐? 대만, 우리나라, 일본, 이 정도겠죠. 그러면 여기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요. 긴축을 하고.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로 올 돈, 여기로 올 돈이 더 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환율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칠 수도 있죠. 환율이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요,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는 이유는요,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습니다. 요거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장보기 물가 따져보니 주요국 중에서 한국보다 비싼 곳은 스위스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실질 인플레이션은 세계 2위 수준이다. 근데 문제는 워낙 통화 승수가 박살이 나서 그런 거고. 유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유가 88로 오른다고 해도 들어가서 봤더니 우유값이더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올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 올려요? 가계부채는 내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계부채가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은에서 들고 나온 키는, 환율 안정됐으니까 일단 동결로 가자. 근데 환율이 친다? 그럼 우리나라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환율이 한번 쳤을 때 조치가 안 나오면은 우후죽순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율이 튀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가뜩이나 채권금리 때문에 대출금리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안 올라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까지 올려봐라. 과거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가지 이제 위험자산들은 더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이건 다 개소리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 자산을 살 때 사람들이 대출을 껴서 사는 경우가 많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자기 돈을 써서 사는 경우가 많냐. 그래서 대출 비중이 높은 곳들은 굉장히 위험자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본이 금리 인상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긴축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환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된다면 환율에 꽤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